오늘의 성경 구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과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권수영 교수님이시고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 코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나쁜 감정에 흔들릴 때 읽는 책 외에 다수의 책을 저술하셨고요. 또 TVN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꽤 인지도가 있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수 출연하셨고 방송 매체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환영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유, 여러분도 뭘 아시네. 왜 방송국에 가면 그 강연하시는 분들이 강연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왜 잘하는 줄 아세요? 그 청중들이요 엄청나게 그 열화와 같은 성화 막 소리를 지르면 못하기가 좀 어려워. 제가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 오늘 제목이 이제 그건데 거울 부모가 되라라고 하는 거울 부모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때 이제 아침마당에서 나오래요. 그 출판사에서 무조건 나가셔야 된다고. 그게 뭐 제일 아주 유명한 프로래. 아침 프로인데. 그래서 강연을 그냥 50분 하는 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나갔는데 그때 생방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그때는 뭐 아주 젊었을 때인데 권수영 교수를 소개합니다 했더니 와 그러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생방이니까 놀란 척을 할 수 없잖아요. 속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유명한가? 그래서 그 강의를 하는데 뭐 그냥 뭐 별로 재밌는 얘기도 안 하는데 막 쓰러지고 막 그냥 맞아 그러고 막 아 이게 알바구나 나 딱 생각을 해갖고 끝난 다음에 이금희 아나운서한테 아유 이분들 알바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알바라 그러면 안 된대요. 그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전문 관중이래. 업체가 있대요. 그 새 업체를 돌린대. 자꾸 나오는 사람이 나오면 티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오늘 제일 잘하는 팀들이 왔어. 그때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아. 근데 그때 옛날이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없어요.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었을 때고 그때 아마 이렇게 CD 같은 거 구워줬을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그때 제목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울 부모가 되라였네요. 포스터에는 이제 다른 제목이 있을 거예요. 포스터에는 제가 이 거울 부모라는 책을 꽤 오래전에 썼거든요. 2007년인가 썼는데 꽤 많이 팔았는데 이제 절판을 하고 그 출판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를 바꿔갖고 또 책을 개정판을 내고 그 다음에 근데 그 많이 못 팔았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출판사인데 내 말 안 듣고 공감 육아라고 그래서 공감 육아.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애 키우는 거가 아니지 않냐. 여기 중고등학생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더니 그래도 육아가 책이 제일 많이 팔린대요. 임신, 출산, 육아 이렇게 찾아본대 사람들이. 그래갖고 완전 망했지 뭐야. 그래갖고 제일 큰 출판사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EBS 부모라고 하는 프로에서 이제 코로나 때인데 한 1년 동안 고정을 했어요. 그때 연락이 오더라고. 교수님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됩니다. 교수님 시즌 2도 나가시고 교수님 방송 고정 나가실 때 책을 새로 써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제목 내 마음대로 할 거죠. 이때는 교수님 마음대로 지으래요. 그때 너무 저희가 죄송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까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그 대사가 유행이래요. 마치 대사. 뭐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대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래요. 대사를 또 어떻게 생각하지? 뭐 그러고 있는데 방송을 하는 데 있잖아요. 진짜 부모님들이 스튜디오에서 영상 보면서 이렇게 전문가랑 얘기하다가 무조건 눈물이 빵 터지는 포인트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 마음이 저런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게 아이 마음이 이런 줄 알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사에다가 또 이거 또 이제 딴지 걸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으로 이제 책을 낸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제 아이가요. 이제 큰 아이가 굉장히 괜찮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너무 얌전하고 착하고 그랬던 아이인데 근데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다음에도 막 이뻐하고 막 업어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이 되더니 애가 좀 못돼지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엄마 없으면 막 애 해꾸지도 하고 막 눈깔 찌르고 막 이러더라는 거지. 아니 근데 우리 애가 왜 이러지? 그래갖고 이제 신청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한테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조연출하시는 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제 잘 대화 훈련 시켜가지고 아이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속마음을 이렇게 꺼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오은영 박사님 하는 거 보면 왜 인형한테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실제로는 못된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불안한 거야. 엄마가 저 안 좋아해요. 둘째 태어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바빠서 그런가 그랬는데 저를 완전히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나 미움받는데 잘못하면 쫓겨나면 어떡하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이제 안 틀어준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틀어주면 다 눈물이 빵 터지면서 아이 마음이 이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무 그동안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둘째 신경 쓰느라고 첫째가 좀 옆에 있으면 절로 가라고 그러고 말이지 뭐 우유 먹인다 그러면 막 코로 들어가니까 너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막 이러니까 애가 어떻게 해요? 아 나는 불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다시 제목을 크리스천 거울 부모가 되는 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부부 가족 상담을 전공한 그 전문가인데 아이 양육에 대한 책을 뭐 쓸만한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데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한참 전에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2007년 정도에 제가 이제 Y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Y대 그 신문이 있어요. 연세 춘추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의 일면에 대서특필이 돼 있어요. 뭘 했냐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과 재학생이 1,000명이 넘어. 그럼 굉장히 표본이 큰 거거든요. 이게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혹시 당신은 재학생과 신입생인데 그동안 살면서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느냐? 이건 이제 자살 사고, 뭐 자살을 아이디에이션, 막 자살 사고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죽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거 막 생각도 하고 내가 죽는 거 상상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충동이 막 올라온 적이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이제 요구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한 몇 퍼센트가 예스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한 20여 년 전에 연세대학교 학생이 제가 절반이라도 좀 놀라려고 그랬는데 절반이라고도 연세대학교 다녔는데 신나지 않는다고? 막 날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근데요 놀랍게도 70%가 넘는 사람들이 예스를 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이 대학을 나오기도 하고 이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지만 막 여러분 자녀가 Y대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날아가실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대답이 작아요? S대 가야 돼? Y대 가야죠. 기독교 대학인데.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아하냐고. 애들이 왜 안 행복하냐고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얘기를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무 공부에 치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왜 요즘 아이들이 저도 이제 그 큰 아이가 이제 시집 갈 나이가 됐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낳고 싶지 않대 그래요. 옛날에 결혼도 안 한다 그랬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 교육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가지는 어떤 부담감 중에서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내 자식에게 뭐 꼭 과외도 시켜주고 학원도 보내고 막 한 달에 막 몇백씩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딱 기가 막힌 거지. 사실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예전에 라디오 방송을 또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KBS 라디오인데 제가 막 한 3년 넘어 했어요. 근데 제목이 교육을 말합시다였어요. 제목이. 나중에 좀 너무 딱딱하다고 그래갖고 제목을 바꾸더라고. 제목이 공부가 재미있다래. 그지같이 바꾸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제목을 있다고 바꾸냐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거기서 이제 부모 학교라고 하는 코너를 3년 넘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공익 광고가 나왔어요.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공익 광고가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공익 광고가 딱 나왔는데 이제 아나운서가 윤지영 아나운서인데 그분이 이제 교수님 갑자기 묻고 싶어졌대. 교수님은 학부모가 아니라 부모시죠?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응? 대한민국 부모는 무조건 학부모야. 공부를 안 시키는 부모는 그게 뭐라 그럴까? 직무유기라고 그럴까? 그래갖고 완전히
도태되고 나중에 진짜 평생 욕먹게 돼 있어. 누구한테? 애한테. 주변 사람들도 미친 거 아니야? 어? 아주 그냥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도 만약에 사실은 뭐 이 돈을 딴 데다 쓰겠다, 나는 애를 교육을 안 시키겠다,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육이 뭘까를 잘 모른다는 거죠. 예. 교육이 뭘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 교육이 뭘까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부모들이라는 거죠. 왜냐면 부모들이 그 교육을 자꾸 망치니까. 아이들을 막 달달 볶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게 Y대 가면 그럼 애들이 해피해야 되는데 왜 70%가 죽으려고 그러냐고요.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오해의 시작은 학교도 잘못된 게 아니고 학원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를 뭔지 아세요? 교육이 영어 단어는 뭡니까? 기분 나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너무 쉬워서? education 아닙니까? education. 이렇게 어려운 영어 단어는 전부 다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라틴어에서는 어디서 왔냐?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히라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리스어는 뭐가 있냐면 히랍 신화에 어떤 연계되어 있는 스토리들이 있어. 그래서 이 에주카레라고 하는 이 단어도 히라보에서 온 건데 히랍 철학과 상관했습니다. 뭐와 상관이냐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상관이 있는 단어더라고. 그 에주카레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끌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draw out, 끌고 나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언뜻 보면 이런 걸 것 같아요.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끌어내준다. 무식한 상태에서 유식으로 끌어낸다.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책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우리가 뭐 우리 때는 뭐 국민윤리 이랬는데 요즘에 국민자 떼어가지고 윤리 뭐 이런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난다고 그래요. 수업 시간에 좋은 거야.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랍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플라톤이고, 플라톤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르고 뭐 칸트도 알 수가 없고. 근데 이제 플라톤이 제일 중요한데, 플라톤 연구하는 분들은 뭐만 알면 된다? 동굴의 비유만 알면 플라톤은 거의 다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책에 국가론이라고 하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동굴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를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TV나 이런 데서 보실 수 있잖아, 그지? 아니면 뭐 제 책을 사봤든지, 제가 웬만해서 책에다 절대 사진 안 넣는데, 하여튼 최근에는 또 이상하게 이렇게 사진을 넣어야 된다고 우겨갖고 내가 최근 책에는 뭐 사진 몇 개 넣은 게 있어요. 이제 그 사진을 보거나 영상을 봤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 이렇게 세수께 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게 실물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지고 허상이라고 보겠지만 이거는 실상이죠. 이거는 진짜죠. 가짜래. 플라톤은 가짜래. 그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가 전부 다 동굴에 산답니다. 동굴에 살아가지고 사실 우리가 실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야. 진짜 실상은 동굴 밖에 나가면 진짜 세상이, 우리랑 똑같은 세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데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데아의 세상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영어 단어가 이데아가 뭐가 됐냐면 아이디얼, 이상적인 뭐 이런 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권수형이 저 바깥에 있는 거야. 여러분도 뭐 어떤 사물도 여기가 우리가 보는 거는 저 진짜 이데아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동굴 안에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진짜 세상에 이 동굴 밖에 있었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만 막 누리고 싶은데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모르고 저 호상을 실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필라소포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철학자들인 거지. 그래서 철학자들이 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진짜 네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진짜 너의 이데아를 내가 알려줄게. 라서 끌고 나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에주카레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딱 정반대로 해요. 내 이데아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인데 굉장히 유니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별에 보내셨다, 그런 얘기죠. 누구도요? 우리 자녀도, 우리 자신도.
그런데 우리 교육을 뭘 하느냐? 찍어내기 교육을 해요. 남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원 가잖아요. 학원 여기 가까운 데 많죠. 강남에. 학원 가면 뭐라 그래요, 다들? 학원에 상담하면 어머니 늦으셨다. 애들 벌써 다 나갔어.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 끝냈어. 어떡하면 좋아? 그냥 빨리 땡기셔야 되겠네. 이러면 이제 불안해갖고 그렇습니까? 다른 애들은 벌써 고2까지 다 끝냈습니까? 야야 너 정신 바짝 차리고 해라. 이래요 안 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찍어내기 하시는 거예요? 판바이 교육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남들과 같이 막 다른 쳇바퀴 하시죠. 학원 갔다가 집에 갔다가 잠만 자고 학교 가다 자고 학원 가고 그러다 가끔 교회 가고 이걸 뺑뺑이 돌다가 갑자기 뿅 하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와이대 다니게 됐대요. 이거 대박이죠, 그죠? 근데 그때부터 멘붕이 옵니다. 대학에 오면요 아이들이요 완전히 멘붕이 와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술 먹고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 뭐 동아리도 하고 완전히 그냥 엄마가 간섭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신나게. 그 2학년쯤 되면 멘붕이 와요. 여기가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다음에 뭐예요? 너무 사는 게 어렵습니다. 관계 맺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다람쥐 쳇바퀴 돌 때는 몇 명 안 봐도 되는데 여기서는 뭐 선배, 후배, 뭐 동아리 선배, 무슨 과 선배, 선생님도 어떻게 담임만인 줄 알았더니 막 과목마다 무슨 엄청나게 많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다들 뭐 하는 줄 아세요? 또다시 학원 다닙니다. 방송하고 싶어요? 학원 다녀야 돼요. 뭐 기상캐스트 하고 싶어요? 학원 다니셔야 돼요. 다 학원 다녀야 됩니다. 이게 자기의 삶을 꾸려가기가 어려워요, 대한민국은. 그게 다 누가 잘못한 거냐고. 제가 너무 놀란 게요. 어떤 친구가 이제 저희 과 친구인데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교수님 좀 도움을 진로 상담을 한대. 그래서 아니 그래 뭐 뭔데? 그랬더니 제가 아는 그 코미디언이 있는데 이제 개그맨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석사를 저희 프로그램에서 했어요. 상담에 관심 있다고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뭐 이렇게 프로에는 나이가 많은데 프로에 안 나오는데 강연도 다니고 그다음에 그 홈쇼핑을 하는데 홈쇼핑이 아주 완판이라는 거 아시죠? 완판을 여러 번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주 물건 파는데 재주가 있어. 그래서 홈쇼핑계에 아주 유명한 애더라고. 그 사람 좀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홈쇼핑에 나가고 싶대요. 자기가 핸디캡이 좀 있는데 키가 너무 커요. 얘가 190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화면이 막 잘리게 생겼어. 키가 하도 커가지고. 근데 어쨌든 또 뭐 이렇게 큰 게 또 유익할 또 프로도 있으니까 자기가 도전해 보려고 그러는데 학원 다닐 돈이 없대. 학원을 왜 다니니? 학원을 안 다니면요 절대로 홈쇼핑 호스트가 될 수 없대요. 학원에 가면 이게 찍어내기 교육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학원 졸업한 사람들이 연결해서 다 홈쇼핑을 간다는 거야. 얼마쯤 되니? 700만 원이랍니다. 한 석 달 하는데 700만 원이 든대요. 이게 대학 등록금 2배야. 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내 이데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별에 보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찍어내기 교육만 하다가 끝없이 학원만 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남들과 내가 조금 못하면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쓰레기래, 쓰레기. 제가 막 이제 못 쓰게 갖고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저희 딸이 대학을 다니는데 친구랑 전화하는데 이야 뭐 친구가 이제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헤어졌나 봐. 그 새끼는 쓰레기야 막 그러더라고. 쓰레기래. 그러더니 뭐야? 뭐 아주 그지 같은 놈을 만나갖고 친구가 되게 그냥 힘들어한대. 쓰레기래. 어떻게 쓰레기라고 그러냐 사람한테. 그랬더니 걔는 쓰레기야 아빠 막 그러더라고. 언제는 또 전화 받는다 보니까 지가 쓰레기래. 난 쓰레기야. 왜 이런 일을 얘기를 할까요? 응? 여러분 좋은 대학 안 다니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응? 아니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다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상하게 내가 토플 점수 좀 떨어지면 쓰레기래. 그 20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이에요. 코로나 때인데 갑자기 20대 자살률이 확 올랐다가 어느 기자가 저한테 인터뷰를 했더라고. 20대 자살이 왜 이렇게 높아진 것 같냐 나보고. 코로나 때 일단 사람을 덜 뽑았어요. 그래서 뭐 직장 취업하기 힘들어서.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애들이 다 서울에 올라오는데 혼자 있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술 먹다 자살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취업에 대해서 그런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자살하는 20대 청년들의 방에서 무조건 발견되는 하나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기자가 참 멍청하게 구공탄이요? 이러더라고. 한 대 때리려고 그랬어. 내가 아니 얘가 정신. 내가 그런 걸 물어보겠어 내가 지금? 어? 뭡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토익 책이라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토익 점수가 뭐 몇 점이 안 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어? 아니 토익 점수가 낮으면 뭐 난 쓰레기야. 어? 내가 어느 대학에 그 강연을 갔는데 그 대학이요 엄청나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무처장님이 아니 그 총무처장님이 이제 직원을 뽑는데 자기들은 토익 거의 만점에지 들어올 수 있대. 자기 직원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 영어 쓰십니까? 응? 뭐 전화도 영어로 받고 뭐 아니래. 응? 근데 왜 토익을 봐요? 응? 왜 토익 만점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우리 직원들 대단하다고. 아니 그 토익 점수 높으면 대단한 거냐고. 응?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너무 이데아와는 거리가 먼 교육을 그동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왜 거울부모라는 책을 썼냐? 왜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한 뭐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내가 뭐 내세우는 것보다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 사실 이제 그 사장님이 저희 어머니가 제 모교에 저는 감리교회 다니거든요. 감리교회 남자 권사님이 계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인데 너무 이제 출판사가 어려운 거야. 옛날에 크게 했는데 막 힘들어갖고 교수님 저희 출판사에 내시면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내드린 거지. 인세를 참 많이 안 주셨어. 근데 이제 이 출판사 사장님이 거울부모라고 했더니 교수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저도 출판계 30년 있던 사람으로서 너무 식상하대 제목이. 아니 거울부모가 뭐예요? 너무 후져요 제목이. 제목 바꾸래요. 아니 왜 후져요? 그랬더니 아니 부모가 완벽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좋은 대학 나오고 말도 곱게 쓰고 그래 이제 애들이 그 거울을 보고 나도 따라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곱게 하고 엄마 아빠가 막 책 읽으면 나도 책 읽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는 주인공이 엄마 아빠예요. 중간에 딱 서 있으면 애들이 지나가면서 그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이 중심으로. 영어로 한다면 미러링 페어런츠입니다. 미러링하는 부모. 미러링이 뭐냐면 거울 되어주는 부모. 근데 너무 기니까 이제 거울 부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미러링이 뭡니까? 그야말로 판단을 하지 않고 어딘가를 비춰주는 거야. 그 비춰줘야 되는데 우린 주로 어디를 비치냐? 머리를 비춥니다. 너는 또 제 생각이 있니 없니 뭐? 막 공부 안 하면 넌 그래서 옛날에는 애들이 막 반항하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뇌가 없는 거 아니니? 문해증이라고 해서 옛날에 막 애들이 막 반항하면 너 뇌가 없는 것 같아. 무조건 머리에다가 뭘 채워넣을 것만 생각해요. 요 가슴을 놓치는 거지. 요 가슴이 어떤지를 모르면요, 진짜 아이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요즘에 이제 주로 머리만 미러링을 하고 가슴을 미러링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제 세대 차이가 점점 나는데 우리 때도 세대 차이 있었죠. 부모님이랑 우리랑 그렇게 잘 통하지 않았지. 근데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요 감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강연 프로에 나갔는데 그 강연 프로의 그 대표님이 이제 저는 잘 아는 분인데 소통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소통 주제가 너무 많던데 뭐 엄청나게 많은데 뭐 또 해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근데 교수님 좀 다르게 할 것 같아요. 부담이 딱 되더라고. 근데 젊은 친구들한테 좀 왜 우리 이제 노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 같은 꼰대들이 소통을 잘 못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냐?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요 가슴 얘기해야지, 감정 얘기해야지.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강연에서 물어봤어요. 강연에서 여러분 별주부 신드롬 들어보셨어요? 물어봤어요. 별주부 신드롬 들어보신 분? 별주부 신드롬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이걸 제가 어디 강연 갔더니 제가 지난주가 부산 강연 갔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교수님 책 읽었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책에도 어디다 썼나 봐거든. 그거 별주부 신드롬. 별주부 신드롬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인데 별주부전 아시죠? 용왕님의 신복아니에요. 별주부가 잘합니다. 잘하. 근데 용왕님이 아프시니까 막 마음이 달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려야 되는데 용왕님. 근데 명약을 알아냈어요. 명약이 뭐예요? 토끼의 간입니다. 토끼를 꼬셔갖고 용궁으로 데려왔는데 이 토끼가 알아차렸어요. 또 똘똘해가지고
배를 갈르면 자기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말씀하시지. 아, 왜 간이 필요하다고 얘기 안 하셨어? 나 평생 간을 집에 두고 다니는데. 아, 서랍에 두고 왔네. 뭐 이런 거지. 그 우리 같으면 너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그럴 텐데 바보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별주부가.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감정은 집에 두고 다니는 줄 알아. 감정은 안 갖고 다니고 학교 갈 때도 생각만 갖고 가고 머리만 갖고 가고 일할 때도 머리만 갖고 간다고 생각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살아 계신데 어릴 때 뭐 엄마 나 공부하기가 싫어. 왜 공부하기가 싫어? 공부 안 하면 너 뭐가 되려고? 재밌대가 하나도 없어. 이야 공부를 재미로 하니? 응? 정신 바짝 차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감정은 집에 두고 다녀. 이런 거지. 그런 말 안 했지만 제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이 되게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엄마 나 이 직장 너무너무 좋아. 그랬다가 한 하루 이틀 다니니까 재미없죠. 일하는 게 뭐 재밌을 리가 없잖아. 어머니 나 일하면 이제 막 내 세상 올 줄 알았는데 일이 재미가 없네. 너 미친 거 아니니? 아니 재미로 일을 해? 감정은 집에 두고 다녀. 너 아직까지 들고 다니니 너?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감정을 좀 다쳐도 그러려니 해요. 아니 뭐 참고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마치 감정을 집에 두고 다니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감정을요 절대로 집에 두고 다니지 않습니다. 집에 두고 다닐 수 없는 게 감정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여기다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제가 기업에 가서 강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저한테 막 와서 얘기를 해요. 채용 담당 그 하시는 직원들이 교수님 이번에 저희가 Y대 학생들 많이 뽑았대요. 고맙다고 그래요? 안 고맙다고 그래요? 고맙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고맙다고 그랬더니 근데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똘똘한 줄 알고 뽑았더니 상태가 매우 안 좋대. 왜 매우 안 좋다고 그럴까요?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나 봐. 소통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좀 이상하잖아요. 좀 아니 똘똘한데 연대 나온 애들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칭찬 많이 받습니다. 야 역시 Y대 다르다. 이러다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데 뭐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한테 한번 들었는데 좋은 기업에 들어갔는데 옛날엔 쌍욕을 했다는데 요즘엔 쌍욕은 안 합니다. 근데 아주 후벼 파는 얘기를 합니다. 너 상조합표 가져봐. 너 영어 무슨 뭐 교환학생 갔다 왔다 그러지 않았니? 너 교환학생 안 갔다 왔지 뭐 이런 거예요. 이 정도면 참을만 해요. 뭐 영어 못한다는 건 뭐 우리가 한국 사람이 영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너 지방 캠퍼스 나왔구나. 난 너 신촌 캠퍼스 나온 줄 알았어. 이 친구가 신촌 캠퍼스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막 남들 앞에서 망신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가슴을 다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제 조카한테 들은 얘기야. 아니 뭐 제가 이모부인데 이모부는 어디 가서 강연 많이 하니까 내가 이 얘기하면 또 분명히 어디 가서 얘기할 거야.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얘기 안 해 얘기해봐봐. 뭔데? 그랬더니 한 10년 전 일이 얘기예요. 요즘에 좀비놀이라는 거 같아요. 좀비놀이. 소위 이제 대기업들한테 좀비놀이가 뭔데? 그랬더니 넋 빠지게 이러고 있는 거야. 침 흘리면서. 이거 사진 찍어서 올려. 일할 때. 그러면 여러분 팀장님이 딱 오면 그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잽싸게 바꾸고 뭐 일하는 척하고 뭐 비슷하고 나면 네 그래야 되잖아요. 반대예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팀장님 오면 이렇게 침 흘리고 졸린 척하고 그럼 와서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너 자다 일어났냐? 됐어 임마. 딴 사람한테 가. 그러면요 아싸 한다는 거야.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왜 아싸지? 아싸래. 왜냐? 아니 뭐 상처받을 일 있어요? 잘하면 본전이고요. 못하면 개망신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닌데 이 가슴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법을 모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러링 페어넌스라는 게 뭐냐면 거울 부모가 뭐냐면 나 딴 데 안 비출 거야. 일단은 감정을 비출 거야. 이 아이가 어떤 느낌인지 내가 그거부터 제일 먼저 신경 쓸 거야. 이건 한번 해보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냐면 내가 참 괜찮은 아이네.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좀 운동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래도 엄마와 소통이 가능하고 엄마와 내가 연합할 수 있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리 발달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 발달. 마음이 발달한다는 뜻인데 심리 발달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심리 발달은
마음이 발달하는 방법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셀프 찾아 산만리. 셀프 찾아 산만리. 셀프가 뭐예요? 셀프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물은 셀프라고. 혼자 갖다 먹어라 뭐 이거는. 셀프가 뭐냐면 나를 들여다보는 학문이에요. 그 셀프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 많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이제 뭐 상담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내 자신을 이해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셀프잖아요. 그게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심리 발달인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플라톤이 얘기한 동물의 배와 똑같은 얘기야. 내가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심리 발달이에요.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왜 노인은 심리 발달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죠? 심리 발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셀프 찾아 산만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혼자서 하는 여행이냐? 아니올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옆에서 비춰줘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미러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따뜻하게 비춰주면 어떻게 해요? 그 거울에 비춰보는 내가 따뜻하게 우는 얼굴이 되겠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자아상은 어떻게 돼요? 우는 얼굴인 거지. 근데 부모님 인상 빡 쓰고 뭐 내가 엄마한테 비춰봤을 때 절로 가라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그러진 얼굴을 거기다 비춰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는 무슨 짜증이 나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엄마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는 내 모습이 굉장히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와이델 다녔어요? 뭐 좋은 기업에 들어갔어요? 상관없습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마음속 정체성은 이그러져 있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녀도 내가 아무리 성과를 내도 소용없어요. 나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거울이 누구예요? 부모인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거 알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갓난아기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 너 나랑 인터뷰 좀 할래? 너 설문지 줄게. 한번 써볼래?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상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아기, 전능감. 아이가 최초로는 전능감을 느낀대. 이거 하나님한테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능감? 근데 갓난아이가 전능감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는 한 몽뚱이야. 엄마가 날 품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엄마가 나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 그죠? 엄마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근데 묘하게도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져. 배가 고프네. 그때 막 푹 들어와. 배 터지게 먹었더니 내가 그만 먹고 있었는데 쑥 빠져. 대부룩한데 그때 막 등에서 막 마사지 서비스가 시작돼. 꺽 했더니 또 졸리네. 그때 막 시원하게 또 바람이 와. 자고 일어날 때 또 배가 아플 때 배 마사지 서비스래. 똥을 빡 쌌더니 어떻게 해요 또? 좀 찝찝한데 그때 또 비데 서비스가 시작돼. 배가 고프네. 막 푹 들어와. 자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를 무한 반복하네.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느낌이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 나는 하나님인가 봐.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져. 여기 얼마나 길까요? 여기 얼마나 길까요? 요거요 교과서 보면 3주면 끝나. 한 달은 못 가. 왜냐면 엄마가 눈 떴는데 없으면 끝난 거지. 왜냐면 내 몸뚱이가 갑자기 10분의 1을 줄었네. 우는데 뭐가 푹 들어와야 되는데 뭐 거지 같은 게 물려 있죠. 맛도 안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막 멘붕이 오는 거지. 그래갖고 그 좋던 전능감이 날아가고 엄청난 멘붕이 옵니다. 이거를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키조프레니아 이렇게 해서 유아기 정신분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무 세 말이. 근데 한마디로 멘붕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멘붕이 와가지고 이게 오래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심리 발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살짝 애를 놓고 나가는데 애 깨기 전에 못 들어온 거지. 근데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리네. 그래서 막 달려갔더니 어떻게 해요? 애가 막 그냥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울고 있죠.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덥석 안아가지고 젖부터 물리겠죠.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을 팍 뜨더니 엄마 유두 부분을 꽉 공격합니다. 이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학자들이. 얘가 왜 갑자기 화를 내지? 엄마를 마치 적을 본 것처럼 꽉 죽어! 그런 것처럼 공격을 하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요때 꽉 물렸으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안해 내 새끼 배고팠구나 미안해 엄마가 설거지 빨리 그러고 돌아왔었어야 되는데 해서 젖을 물리면 애가 계속 공격할까요? 죽어! 계속 공격할까요? 한 번 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됩니다. 엄마 어디 갔었던 거야? 엄마인지 누군지 모르지 사실은.
다시 그 앞에 있었던 행복감으로 돌아가는 거지. 어떤 부모든지 꽉 물렸는데 이게 미쳤나, 이게 왜 깨물고 지랄이야 이게 진짜, 이러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보복하지 않는 엄마를 충분히 좋은 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신분석자들이. 완벽하게 아이가 분리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요즘에는 또 얼마나 금방 분리해 놓나 몰라.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어디 가냐 하면 그 뭐지? 그 이렇게 봐주는데 애기? 응? 그 돈 받고 봐주는 데 있잖아. 뭐예요? 응? 아 깜짝. 뭐라 그래? 애 태어나면 그거 가잖아 거기. 산후조리원 때문에요. 3주를 무슨 3주야. 아이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눈을 뜨면 엄마가 없어. 산후조리원의 철학은 뭐냐면 엄마와 되도록 띄워놓는다야. 그러니까 애 심리 발달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엄마가 빨리 돌아봐야 되지. 그래서 엄마를 다시 한 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엄마가 와서 절대로 공격을 해도 보복하지 않는다고요. 요게 딱 어린 시절 한 몇 달 동안의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애가 승질을 내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다 대고 눈을 깔어, 이씨, 응? 너 어디다 대고 지금 눈을 좀 째려보고, 너 죽을래 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때 잠깐이야. 요때 잠깐 아이의 분노 감정도 그냥 수용하는 엄마가 잠깐 존재합니다. 다행이야. 그래도 그때 아이가 엄마와 하나됨을 경험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엄마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빠도 중요하고 할아버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다 중요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바로먼트인데 어떤 환경이냐? 홀딩 인바로먼트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아주는 환경. 아이가 아무리 막 때를 쓰고 막 공격을 해도 일로 와 괜찮아, 너 화났구나 이런 어떤 홀딩 인바로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까꿍 아세요? 까꿍. 예. 까꿍 이런 거잖아. 난 지금 깜짝 놀랐어요. 미국 갔더니 까꿍이 있더라고. 미국 사람들이 삐까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까꿍이 언제 수출이 됐지?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처음 유럽 간 게 이제 오스트리아인데 독일말 쓰잖아요. 독일말로 까꿍을 할 때 까꿍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내가 수업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느라고 막 정신없는데 우크라이나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우크라이나 막 웃어 애들이. 야 너 왜 웃냐? 우크라이나에도 응? 까꿍이 있대. 뭐 러시아 말이겠죠. 뭔데? 무슨 새끼 그러더라고. 너 욕했지? 그런 단어가 있대. 까꿍이 다 있어 어느 나라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미러링 놀이입니다. 미러링 거울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이든지 이렇게 아이와 감정을 조율하려고 했던 거예요. 까꿍 그러면 아이가 엄마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엄마라고 하는 거울에 웃고 있으니까 내가 따라 웃는 거지. 이걸 정서적 조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데 웃는 사람 있어요? 까꿍 이러는데 웃으면 걔 좀 이상한 애예요. 좀 치료받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기를 비추는 놀이가 그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조율한다? 감정을 조율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로부터 따뜻한 눈빛을 받으면 내가 사랑받는 아이로 감정이 이렇게 맞춰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크면요 엄마 아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누구예요? 친구들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연예인 좋아합니다. 방송인 좋아합니다. 스포츠 스타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미러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비추는 거울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동경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심리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그 조카가 키가 작은데 그때 비가 유명했을 때, 비 아시죠? 키 큰 가수. 비를 막 흉내낸다고 막 몇 개 클르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저희 처형이 너 일로 와봐. 너 죽을래? 비를 욕하지 마. 비를 욕되게 하지 마. 키도 조그만 게 자기 아들한테.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비를 따라 하는 게 아니야. 비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가 막 떠드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무조건 떠드는 거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떠들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떠들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는 주목받는 게 좀 긍정적인 주목과 부정적인 주목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나 아빠가 내 이름 불러주지 않는데 아까 둘째만 좋아하는데 내가 엄마 주목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욕하는 거예요. 18! 이렇게 욕을 했더니 갑자기 그냥 야! 너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대박인데?
엄마를 날로 불러올 수 있는 주문과 같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고 무조건 쫓아가서 때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려도 맞아도 엄마 그래도 내가 욕하면 오는 거라 이렇게 아니까. 이걸 이제 학습하면 계속해서 떠들거나 계속해서 욕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8 그래도 처음에 가만히 있어야 돼. 참고. 그럼 내가 좀 이상할 거야. 19인가? 왜 안 오시지 엄마가? 그러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애가 좀 멘붕이 와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너 아까 되게 엄마한테 화가 났나 보더라. 그래서 네가 그런 욕을 했는데 나는 이제 그런 얘기한다고 너한테 안 올 거야. 그러면 그 대신 나한테 와서 네 마음이 어떻다고 네가 얘기를 해. 그럼 내가 네 감정을 조율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긍정적인 주목을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이 실제로는 어떤 아이들이냐면 긍정적인 주목을 받기가 쉬운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인 주목을 받을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셔갖고 내가 뭘 하는지는 몰라. 그래서 이제 청소년 상담 같은 거 해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한 이틀 가출한 다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가출한지 모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친구는 주목받기 위해서 오토바이 타야 됩니다. 이상한 약 같은 거 막 먹어야 돼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야 그때 막 와가지고 이 새끼 너 미친놈 이러면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러면서 흐뭇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굉장히 작은 것에 주목을 많이 해줘야 돼요. 별거 아닌 것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칭찬을 언제 하냐면 어마어마하게 막 성과를 낼 때만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칭찬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럼 주목은 뭔지 아세요? 주목과 인정은 뭐냐 하면 왜 이게 옛날에 그런 애들한테 많이 했어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 이걸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무슨 아들 잠깐 일어나 볼래? 일어나면 와 잘했다 그래요. 네 방에 가볼래? 우와 잘했다 그래요. 책상에 앉아볼래? 우와.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책 꺼내고 책을 보게 하는데 쪼개가지고 다 주목하고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준다고.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주목해줄 때 아이가 신나게 내가 절대로 공부는 싫어하지만 엄마가 인정해주기 때문에 일어나고 침대 안 눕고 책상에도 앉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깨진 거울에다가 맨날 비춰보는 아이들이 늘 자아상은 초라한데 근데 교회 가서는 나를 비춰주지 않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되게 멘붕이 와요. 응? 아버지한테 맨날 구박받고 아버지가 나를 개무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래. 그거 살짝 좀 어색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질 않아요.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와의 어떤 건강한 어떤 이런 정서 체험이 이렇게 바탕이 돼 있어야 그런 다음에 교회 가서도 또 이렇게 교회 선생님한테 성적으로 막 평가받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되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은혜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 학교에서는 공부 못하면 아주 그냥 개무시 당하는데 여기서는 내 그냥 이데아 자체로 인정받고 수용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에 가장 중요한 기반은 누구다? 바로 부모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들이 있냐면 막 되게 율법적인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써놓으시더라고 뭐 하면 몇 대, 숙제 안 하면 2대, 뭐 이틀 밀리면 또 뭐 가중처벌 뭐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 엄마는 아주 칼같이 우리 아빠는 아주 칼같이 마치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원하는 성적은 못 받았어도 그래도 내가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그래도 애썼어. 뭐 밤도 안 자느라고 막 눈곱 떼고 막 세수하는 거 내가 몇 번 봤어.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걸 내가 공감받아요. 이걸로 아이가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괜찮은 존재네. 성적이 좀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성적을 못 받았어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만났던 분 중에서 굉장히 좋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직원이셨어요. 직원인데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하신 목사님도 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 연대 은퇴하신 다음에 그 필리핀에 가서 어떤 총장님 또 하실 정도의 행정을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랑 논문을 쓰셨어요. 제가 교육대학원에서 논문 지도를 하는데 이제 논문을 쓰는데 자녀 교육에서 논문을 쓴대요.
참 자녀 교육에 쓴다고 그러지. 또 뭐 그렇게 보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 이분이 뉴스레터를 만들어가지고 연세대학교 그 직원들한테 보내는데 교수님들도 나한테도 보내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 뉴스레터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교육 철학이나 자기가 이렇게 아이가 셋이 있는데 셋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막 써서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게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니 교수들도 이거를 막 달라고 그런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아직도 애들이 어린 분들은 뭐 제 얘기가 그 도움이 되나 봐요. 근데 이 애 셋이 전부 다 신앙도 너무 좋고 이 셋이 다 연대를 다니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연대 교수라고 다 자녀가 연대 다니지 않아요. 뭐 쉽지 않아. 연대 보내기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게 대단한데 이분 진짜 그냥 만만히 보실 분 아니네. 그래갖고 제가 전에 논문을 썼으니까 이제 논문인데 제가 통과시켜 드렸어. 그런 다음에 이제 밥을 먹는데 나는 그 뉴스레터 이제 그동안 보지도 않았고 또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의 비결 딱 하나만 얘기해. 딱 하나만 나한테 얘기해봐요. 뭐예요? 딱 그랬더니 하나 있대요. 자녀만 시키는 일은 없다. 이거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자녀만 시키게 되잖아요. 우리는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런 거 없대요. 얘 공부시키려면 우리도 공부를 한대. 무슨 공부를 해요? 아니 뭐 딴 책 읽어요? 그러면 뭐 딴 책 뭐 신문 보든지 뭐 인터넷 보든지 아니요. 얘가 보는 책을 같이 읽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소설 읽히려면요 신춘문예 같이 막 내기도 하고요 독후감 같이 막 경연대회 같이 내기도 하고요. 삼국지 읽히려고 우리 아내가 되게 힘들었대. 삼국지 되게 읽기 어려운데 애들 삼국지 읽히려고 삼국지를 다 같이 읽었다는 거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때 알아요.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해보니까 너는 앉아서 2시간을 책을 못 읽는다는데 2시간 읽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부모들이 알더라는 거지. 자기도 알고 아내도 알고. 그래서 이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같은 책을 같이 읽고 서로 물어보고 이러면서 서로 뭐 애환을 같이 나누는 거. 그래서 뭐든지 온 가족이 같이 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됐네. 아까 그랬죠. 은퇴한 데 목사님이 됐다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되니까 또 옛날에도 하셨겠지만 가정 예배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들 너무 좋아하더래요. 이제 가정 예배 하니까 이제 아빠가 혼자 뭐 이렇게 하겠구나. 우린 참여만 하면 되겠구나. 아니야. 이분 안수 딱 받은 다음에 가정 예배는 돌아가면서 같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 셋이 다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대. 막내가 인도할 차례인데 그때가 2002년 한일 월드컵 굉장히 중요한 경기 날이야. 우리가 막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주일날이 아니라 이제 그 시간에 그 저녁 시간에 근데 딱 그게 이제 가정 예배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인은 얘기 못하고 이걸 좀 미뤄줬으면 했대. 근데 이 딸이 안 미루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2002년에 그 뭐 8강인지 그거를 막 그냥 아파트가 떠나들게 하는데 예배 드린 가정은 우리밖에 없을 거라고. 나 죽을 뻔했다고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대단하죠. 이 가정의 특징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아이한테 나 안 하면서 왜 못하냐고 얘기하고 공감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강요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서로 공감하도록 이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2개로 정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뭐가 공통점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요 놀랍게도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의 뒷부분만 기억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영어로는 훈계가 discipline이에요. 가끔은 때리라는 거예요. 벌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절 때문에 이 앞편을 생각하고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뒤에 성경에도 엄하게 뭐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어.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거 아십니까?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되게 뭐 성문 종합용 같은 데 나왔었는데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언제 생긴 속담인지 아십니까? 이게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지배하던
영국의 전성기 때 나온 속담입니다. 이때는요, 돈이 많고 귀족이고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대. 그래서 아이가 뭐 한타스야, 12명이야. 그러면 그 집 엄청나게 돈 많은 집인 거예요. 응? 재력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군복을 입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채찍을 차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때립니다. 10명씩 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의 모습은 채찍을 들고 다니는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놀랍게도 뭐라고 그랬다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디서플린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내가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리는 사랑의 매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매맞은 아이들이 상상하는 아버지의 모습, 또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자리매김하려면 무조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닮은 우리 가슴을 비춰주는 그런 거울 부모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서운 아버지를 경험하고 매든 아버지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사랑의 아버지만 따로 이렇게 띄어서 쉽지 않다고요.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알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랑 다른 거, 육신 아버지랑 하나님 아버지랑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안 느껴지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아버지와의 경험, 어머니의 경험에서 그런 마음이 통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내가 마치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가졌다면 절대로 하나님도 뜨겁게 경험하기가 어렵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요. 자녀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가슴을 비춰줘라. 그런 말이에요. 화내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아이가 화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한테 내가 화를 내야 막 18하고 욕을 해야 엄마가 쳐다보니까. 근데 알고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자존심이 상한 거고 내가 우울한 거고 내가 답답한 거고 내가 억울한 거예요. 무슨 일이야 하고 해서 이 아이의 얘기를 듣고 알고 보니까 화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창피한 거였네. 우리가 똥낀 놈이 썩낸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거 딱 맞는 말이에요. 방구를 뀌었고 똥을 쌌는데 왜 화를 내냐고, 왜 나한테 화를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짱 뜨는 게 아니라 아유 창피했겠다. 그죠? 그래서 그 창피함을 내가 인정해주고 수용해줄 때 때로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맞출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그 방송할 때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시즌 2에서는 이제 아빠가 다 나오시는 거예요. 시즌 1에서 엄마만 나오는데 이게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린 자녀 키우는 부모님인데 아빠가 다 나오더라. 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으면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아. 아이 잘 못 키우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자기 막 실명으로 나오는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PD가 이제 교수님 이제 부부가 같이 나왔으니까 부부의 관계를 좀 이렇게 조율도 해주고 이런 거 해주는 걸 좀 교수님이 해주면 좋겠다. 제가 워낙 이제 부부가족 상담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나오냐, 엄마가 막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애를 자꾸 때리기도 하고 막 등짝 스매싱도 하고 그러면 뭐 남편이 당신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애 낳더니 막 성질 더러워졌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막 더 화가 나가지고 뭐 네가 해준 게 뭐 있어, 뭐 독방 육아하는데 뭐 네가 뭐 도와주고 하나도 없으면서 막 이거 성질을 내는 거지. 근데 사실은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가 화가 난 게 아니고 그 방법을 찾는. 아내한테 물어봐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죠. 잘 키우고 싶죠. 근데 왜 아이를 잘 키워야 될까요? 라고 하면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다른 친구들은 다 지금 애 안 낳고 지금 팀장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력을 단절했다, 뭐 경단녀라는 말도 막 만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경력도 단절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애도 잘 못 키워.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짜증나죠. 아니 짜증나는 거 말고 내가 어떤 느낌이냐고, 내 정체성이 어떤 느낌이냐고 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아휴 뭐 쓰레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뭐 아유 한심하죠. 내 자신이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울어. 여긴 패펑 눈물이 나와. 그래서 이제
나랑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남편 아니 뭐 나 같은 상담사 만나도 좋겠지만 뭐 어떻게 맨날 상담사 만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우자 아니에요? 배우자가 이 마음 알아주면 좋잖아. 내 요 감정을 비춰주면 좋잖아.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어. 내가 있잖아 사실은 경력도 좀 뭐 디벨롭 하고 싶고 아이도 잘 키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초라해진다. 내 자신이 너무 모자란 엄마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면 눈물이 철철 나는데 바로 남편이 뭐라 그래? 왜 그딴 생각하냐고 그래. 응? 야 네가 왜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애 낳고 나중에 일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괜히 얘기했죠. 미러링이 안 되잖아.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내랑 이제 할 때 남편한테 먼저 이렇게 단도리를 해요. 제가 있잖아요. 그 아내랑 같이 뭐 대화를 할 거예요. 근데 아내가 아마 그 남편이 모르는 감정 하나를 얘기할 거야. 그러면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토를 달지 마. 왜 그런 감정을 이런 토를 달지 마. 감정을 느낀다는데 왜 토를 달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감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혹시 아내가 눈물 흘리면 그 밑에 보세요. 크리넥스 있을 거. 크리넥스는 갖다 놓은 거야. PD가. 그래서 이제 눈물 닦아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그래서 아이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막 등짝 스매싱하고 막 죄책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정체성이 나는 직장인으로서도 빵점, 부모로서도 빵점 같아요. 나는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요 없는 존재 같아요. 난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하면 눈물이 막 난다니까. 그럼 남편이 깜짝 놀라요. 막 성질내고 이랬던 아내가 아니잖아, 그죠? 그때 어떻게 해요? 남편도 뜨거운 눈물을 같이 흘리고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미안해 여보 나는 몰랐어 하고 막 허그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그 크리스천 거울 부모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독특한 그만이 우리 자녀만이 이룰 수 있는 뜻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아이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게 바로 뭐다? 에듀케이션이다.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건 뭐다?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쉽게 느껴요. 하나님도 엄마 아빠처럼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나 좋아하는 거 아니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아하는 거 아니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이데알을 그냥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떠실 거다? 하나님도 내 이력 같은 거 보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이데아 그대로 사랑하실 거야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부모의 거울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소통하는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애쓰시고 그런 거울 부모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